산미 증식 계획에서부터 식민지 공업화가 진행되는 과정까지 식민지의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나름의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관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를 바라보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조선 후기 사회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력이 붕괴되었던 시기였고요. 농업 구조가 거의 자멸 수준으로 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농업위기론이 조선 사회의 가장 큰 경제 위기로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그것이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자본주의적인 제도의 이식이 조선사회 경제에 상당히 큰 긍정적 영향력을 미쳤다는 시각이고요. 일본으로부터 근대적인 여러 제도가 도입이 되고 선진 자본이 투입되게 되면서 조선이 빠른 속도로 개발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개발의 후과가 조선인들의 생활 수준에 상당히 좋은 영향으로 나타났다라는 입장입니다. 주로 당시의 경제 성장률과 1인당 소득률 그리고 경제 시스템에 대한 통계적이고 계량적인 주장을 통해서 입증의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해서 식민지적 개발의 경험과 식민지 유산이 해방 후 한국 경제에 크게 작용하게 되고 전대미문의 고도 성장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부에서 일어났었던 민족에 대한 차별과 착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와 민족의 문제를 제외하고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인정하고 분명히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시각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어떤 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대한 비판입니다. 산미 증식 계획의 목적을 살펴보면 당시 토지개량 주식회사 사장이 남겼던 기록에 분명히 산미 증식 계획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은 식민지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조선사를 약탈해서 내지 일본의 식량 위기를 극복하는 게 목적이다. 여기서 명확히 약탈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그 성격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선 농촌에 막대한 국가 자본을 투입해서 그 이익은 독점 자본으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당시 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의 기업들 혹은 조선의 소수의 지주들 그리고 일본 지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이윤을 가져가게 하고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되는 체제로 가야 하는 그런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세 번째, 일본 농민의 대량 조선 이주로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일본의 농민들이 조선으로 이주를 하게 돼서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영속화하겠다는 정치적 목적 역시 산미 증식 계획의 배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것은 조선의 농업 구조를 근대화하고 산업화하는 방향에서 설계되었다라기보다는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식민 지배를 공고히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 조선인 지주들이 몰락하게 되는데요. 1910년도부터 해서 35년 산미 증식 계획이 추진되는 시점이죠. 토지조사 사업부터 해서 일본인 소유의 경지 면적이 6.5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조선인 소유의 토지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식민지 지주제가 확립이 되면서 그 이익은 대부분 일본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구조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수탈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산미증식계획으로 인해서 쌀 생산과 전체적인 시장 규모 그리고 이윤 등이 통계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식민지 조선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조망해보면 조선인들 자체의 소비량도 줄어들게 되고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들처럼 양극화되죠. 그리고 다수의 소작농들은 삶을 잃게 되고 유망하거나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조선인들의 삶과 조선의 경제를 개선시켜줬다는 논리로 연결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미증식계획이라는 것은 기존의 시각처럼 식민지 지배의 일환으로 조선의 자원을 약탈하는 목적과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식민지 수탈론적 시각에서 보는 게 맞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식민지 공업화에 대한 입장인데요. 우선은 목적과 배경은 논외로 하고 결과론 중심으로 계량적으로 판단하는 역사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업화의 목적과 그 배경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까지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역사를 해석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수치의 변화와 경제 규모의 변화 이러한 것들을 통계적이고 계량적으로 해석해서 식민지 공업화가 조선의 경제 발전을 이끌게 되고 그것이 조선이 이후 해방하고 경제 성장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논리적 비약과 또한 역사적 해석의 근본 취지에 결함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1930년대 이후에 공업화는 허구라는 입장 역시 존재합니다. 일본인 대공업은 74%, 일본인의 중소 공업은 약 21%, 한인의 중소공업은 5%에 불과한 수치를 볼 때 일본 위주의 공업구조로 개편되고 그것이 심화되었는데 이것이 조선인들을 위한 공업발전이다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시각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규모의 경제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주변의 국가들에 비해서도 경제성장의 속도는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업화의 목적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주도로 집약화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었고요. 그것의 결과와 혜택은 대부분 전쟁이라는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더 악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업의 소유주들은 일본 기업들이었고요. 조선 기업들의 경우는 5%에 불과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더 궁극적인 질문인데요.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근대화를 이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대화는 식민지 자체의 발전보다는 제국주의 식민지 모국의 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위한 방향이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제국주의 시기의 식민지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식민지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진행된 거라기보다는 제국주의 식민지 모국의 필요성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었고 특히 1930년대에 일어났었던 공업화는 식민지 모국이었던 일본이 전쟁 수행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인 측면의 역사 해석으로 가지고 와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론은 수치와 계량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고요. 그것이 가지는 아주 디테일한
삶의 부분과 연관이 되어야만이 그때 당시의 실제 모습들을 정확히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민지 근대화론의 비판론자들의 입장은 식민지 시기에 일어났었던 다양한 경제적인 변화들은 사회 구조를 왜곡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수탈을 위한 도구로서 작용하게 되면서 우리 역사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식민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처럼 아주 다른데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를 평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험에는 앞에서 다루어졌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겠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